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단계 2차전 일정, 첫날 일정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이 2차전 일정에서 가장 큰 경기, 가장 주목받은 경기는 아스널과 파리 생제르맹의 맞대결이었는데요. 경기 결과 아스널이 2대0으로 승리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파리가 두 차례 골대를 강타한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스널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파리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날 가짜 9번으로 선발 출전을 해서 또 후반전에는 오른쪽 윙어로 이동하면서 풀타임을 소화했던 이강인 선수는 그나마 제 몫을 했다라는 프랑스 현지 언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이강인 선수는 좋은 활약을 펼치고도 프랑스 언론들로부터 거의 억가가 아니냐 싶을 정도로 안 좋은 평점과 또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는 확실히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선수, 가장 확실한 선수, 가장 믿을 만한 선수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팀 자체가 꽤 실망스러웠던 이번 아스널 원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유일하게 좋은 평가, 즉 최고의 평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반응부터 또 세부 기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날 2차전 다른 경기 결과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독일의 강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스코틀랜드의 셀틱에 무려 7대1의 대승을 거뒀고요. FC 바르셀로나는 스위스의 영보이스의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대체적으로 강팀과 약팀들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났던 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밀란이 서령우 선수가 선발 출전한 세르비아의 시르베나 즈베지다를 4대0으로 크게 이겼고요. 또 맨체스터 시티는 브라티슬라바와의 원정 경기를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한편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은 지난 주말에 바이에른 뮌헨과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 무승부에 이어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1대0 승리로 결과를 확실하게 챙겼고 슈투트가르트가 체코의 스파르타 프라하의 홈 경기 1대1로 좀 아쉽게 비긴 결과가 있었고 잘츠부르크가 홈에서 프랑스의 브레스트와의 경기를 0대4로 완패를 당한 것. 요것만이 조금 이제 홈팀이 당한 굴욕이자 좀 실망스러운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SV 에인트호벤이 이제 스포팅 리스본과 홈 경기 1대1로 비겼는데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린 이 프랑스 언론 평가를 보시면 유로 스포츠가 각 다양한 나라들이 자국판을 갖고 있는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유명한 스포츠 방송인데 유로 스포츠의 프랑스판 평점을 보시면 아스널 원정에서 대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부진했다 보니까 다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10점을 만점으로 기준으로 삼는 평점은 6점이 이제 보통 수준이다. 7점이 잘했다. 8점이 아주 잘했다. 9점, 10점은 거의 쉽게 나오지 않는 아주 높은 평가이고 5점은 못했다. 4점은 아주 못했다. 3점대부터는 거의 이날 최악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선제골 과정에서 공중볼 처리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돈나룸마 골키퍼도 3점으로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았고 하키미가 오른쪽 사이드 공격을 펼치면서 그나마 준수한 5점 그리고 주장 마르키니스도 5점 그 외에 윌리안 파초 4점, 누누 멘데스 4점 그리고 부상 이후 확실하게 경기력이 떨어진 파리의 최고의 유망주이자 프랑스의 기대주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3.5점이었고요. 비티냐도 4점, 두에 4점, 그리고 올 시즌 파리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브래들리 바르콜라도 이날 극도의 부진을 보이면서 3.5점으로 아주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나마 올 시즌 파리에서 좋은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서 올 시즌에 합류한 포르투갈의 어린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인데 이 주앙 네베스조차도 유로스포츠 프랑스판은 평점 4점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입단 이후에 꾸준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주앙 네베스는 이번 아스널 원정에서 영향력을 잃었다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유로스포츠는 아스널의 강세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특히 후반전에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어도 결국에는 본인이 이런 플레이를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실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었던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66분에 네베스가 시도했던 그 슈팅이 또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좀 아쉽기도 했다. 그 골대를 맞은 코너킥 기회를 또 이강인 선수가 끌어냈었죠. 어찌됐거나 전반적으로 임팩트가 부족했다. 너무나 신중한 좀 안전한 플레이를 펼쳤다라면서 4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리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인 6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패를 당한 팀에서는 쉽게 나오기 어려운 6점을 유일하게 받은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유로스포츠가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기본적으로 퀄레테 데 파세라고 수준급 패스, 퀄리티 패스라는 얘기죠. 흥얼거리던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제 뭔가 맥없이 플레이하던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정확했고, 정확성을 발휘했고, 또 아이디어를 보여줬다. 그나마 창의적이었다. 창의적인 경기라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정확하기도 하고 창의적이었다는 얘기예요. 전반 27분에 바르콜라를 향해서 완벽한 패스를 줬던 것도 바르콜라가 더 잘 활용했어야 됐고, 또 앞서 말씀드린 주앙 네베스가 골대를 강타했던 그 상황도 뭐 이강인 선수가 끌어냈고, 또 본인이 시도한 왼발 슈팅은 라야가 간신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수비 가담, 수비 복귀 후 커버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다. 전반적으로 매우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다라면서 현재 본인의 좋은 컨디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마디로 이강인 선수는 엄청난 플레이를 펼쳤다라고 패배한 팀의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나올 수 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유로스포츠 프랑스판을 제외한 나머지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에게도 기본 평균 점수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점수라고 할 수 있는 6점 미만을 줬는데, 그래도 그 점수가 파리 선수들 중에서는 항상 최고 평점이었고 평가 내용도 그나마 좋아요. 프랑스의 이적 전문 매체인 푼 메르카토가 이강인 선수에게 4.5점을 줬는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보다는 평점이 더 낮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킥오프와 함께 이뤄졌던 전술적인 도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엔리케 감독이 가짜 9번으로 또 한 번 기용했던 것인데, 엔리케 감독의 우선순위가 아닌 콜로 무안이 대신에 선발 출전을 했다. 센터 포워드로. 그러나 경기 초반에는 거의 공을 만지지 못했고 빈 공간으로 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결국에 이 가짜 9번은 아스널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르콜라와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서 스위칭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전문 센터 포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스널 수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결국에는 경합에서 굉장히 많이 졌죠. 하지만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포지션을 바꾼 이후에는 라야가 거의 놓칠 뻔했던 무회전 중거리 슈팅으로 굉장히 또 좋은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뭐 골대를 강타했던 그 두 장면 같은 경우도 파리의 좋은 기회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경기 과정 속에서 특히 파리가 굉장히 무기력했던 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시도했던 이 벼락 같은 슈팅이 어떻게 보면은 파리가 활로를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좋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그나마 경기력적으로는 혹평을 받은 내용은 없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또 다른 매체죠. 막시풋 같은 경우도 이 전체 평점을 보시면은 돈나룸마 2점, 왼쪽 풀백인 누누 멘데스는 2.5점, 그리고 이제 파초 4점, 마르키뉴스가 5점으로 거의 뭐 최고 평점이긴 했는데, 이 자이리 에메리 5점은 전 잘못된 평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잘못된 평점이다. 그리고 하킴이 4.5점 등이고, 이제 공격진에서 바르콜라 3.5점, 두엘 3점, 이강인이 4.5점인데 지난 그 렌과의 리그한 경기에서 가짜 9번으로 활약을 조활했는데 이번 경기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몇 번의 정확한 패스도 있었다. 그러나 경합에서 완전히 흔들렸다. 몸싸움이 안 됐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팀, 그 중에서도 강력한 아스널을 상대로 좀 어려웠죠. 후반전에 라야가 막아낸 장거리 슈팅을 제외하고는 거의 위협적이지 못했다. 게다가 하베르츠가 득점했던 상황에서 트로사르의 돌파에 의한 크로스 과정을 막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면서 조금 감점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투입했던 모든 공격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했고요. 파리 지역 일간지인 르 파리지앵의 평점에서도 바르콜라 3점, 두에 3점, 비티냐 3.5점 뭐 이런 평가들 속에서 이강인 선수는 4점으로 상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프랑스의 정론지인 레키프의 평점을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4점을 받았는데 윌리안 파초, 저도 사실은 윌리안 파초가 이날 경기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윌리안 파초의 5점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 바로 이강인 선수가 받은 4점이에요. 바르콜라, 두에, 비티냐, 누누 멘데스, 돈나룸마가 3점 받았거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레키프는 렌전과 마찬가지로 또 한 번 가짜 9번으로 공격의 중심에서 선발 출전을 했고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생산력이 제한적이거나 전무했다. 즉 공격 생산성은 좀 거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66분에 네베스가 골대를 때렸던 슈팅을 이끌어냈던 코너킥을 키패스로 연결을 했고, 68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라야가 막았던 장거리 슈팅, 그리고 25분 바르콜라에게 좋은 패스를 했던 부분 등 3번 정도는 그래도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파리의 무기력했던 플레이 중에서는 그나마 나았다. 게다가 이 경기는 사실 이제 엔리케 감독이 평점 3점을 받으면서 감독의 패배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아스널의 최고 평점이
골을 넣은 하베르츠, 사카의 7점,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 7점이기 때문에 아르테타의 승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감독과의 대결에서 밀린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 이 장면은 정말 그나마 좀 속이 뻥 뚫리는 파리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가장 좋은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골대 강타 2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누누 멘데스의 슈팅도 어떻게 보면은 좀 나가는 궤적이었기 때문에 스쳤던 부분들이 있고, 네베스의 슈팅도 조금은 이제 딱 좀 운 좋게 들어맞으면서 들어갔다라면 이 장면은 정확하게 이강인 선수가 노리고 찼거든요. 게다가 이 공이 왼발에 제대로 발등에 얹히면서 방향이 막 흔들리면서 갔어요. 수비도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라이언 골키퍼가 이 방향을 왼쪽으로 쏠리는 줄 알고 갔다가 앞으로 뚝 떨어지니까 다시 몸을 움직이면서 간신히 막아냈거든요. 이 먼 거리에서, 또 굉장히 먼 거리에서 때린 슈팅이었고, 이것도 그나마 또 네베스가 줬어요. 네베스 이강인이 그나마 파리의 공격과 플레이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슈팅이 그야말로 뚝 떨어지는데 방향이 좀 휘어 들어가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이 슈팅 능력, 왼발 능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래도 명장면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프랑스 언론들이 모두 팀 내 최고 수준의 평점, 최소한 공격진 최고 평점, 전체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평점을 줬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기록을 기반으로 나오는 통계 매체 평점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스코드닷컴에서 6.7점 줬어요. 패배한 팀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온 것은 놀랍죠. 또 이강인 선수가 직접 맞상대했다고 볼 수 있는 아스날 수비수 살리바가 6.9점이고, 이강인 선수의 슈팅을 선방한 라야도 6.9점이니까 6.7점이면 기록적으로 굉장히 좋은 준수한 플레이를 펼친 겁니다. 실제로 골대를 강타했던 네베스, 멘데스가 6.7점, 그 이후로 6.7점이니까 네베스는 6.9점으로 좀 더 높긴 하지만 거의 이 정도면 최고 수준이고요. 소파스코어도 이강인 선수는 패배팀의 선수라고 볼 수 없는 7.3점의 높은 평점을 줬고, 네베스가 7.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어떻게 보면 미드필드 라인의 아스널의 핵심을 맡았던 파티 7.0점, 데클란 라이스의 7.1점보다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스널의 선발친 선수들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은 득점을 올린 하베르츠 8.1점, 부카요 사카 7.7점밖에 안 되니까 이강인 선수의 개별적인 기록은 준수했다.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 모든 선수를 통틀었을 때, 아스널까지 포함했을 때 압도적인 키패스 1위를 기록을 했어요. 즉 기회 창출,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 최고의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다는 거죠. 키패스 기록이 사실은 아스널은 이번 경기 득점 장면을 제외하고는 공격을 무리해서 안 올라가면서 조금 심리적인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키패스가 무려 5개였습니다.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 기회가 총 10개였어요. 즉 이 10개의 슈팅 기회 중에 절반을 이강인 선수가 만들었는데, 또 본인이 하나의 슈팅을 유효 슈팅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10개의 슈팅 중에 6개를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아스널 같은 경우도 득점을 한 하베르츠와 사카도 하나씩밖에 키패스를 못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스널은 트로사르, 칼라피오리, 마르티넬리 등 여러 선수들이 키패스를 하나씩 기록을 하면서 다양한 루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단일 플레이로서 개인 창조성으로서 가장 좀 뛰어난 기회 창출을 보이는 것은 압도적인 이강인 선수였고, 이런 높은 기회 창출 속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무려 96%의 아주 높은 패스 성공률까지 기록을 했다. 키패스를 기록한 선수들 중에서 9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선수가 네베스 92%, 그리고 자이르 에메리 92%, 바르콜라는 볼 것도 없죠. 67%니까. 마르티넬리 93%였는데,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안전한 백패스 위주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과감한 패스를 시도를 했고, 또한 크로스 패스 시도도 8개를 기록하면서 이 역시 이날 경기 양팀 선수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많은 기록인데다가 롱패스도 이제 주앙 네베스가 물론 8개를 뿌리면서 이걸 모두 성공시키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지만, 이강인 선수도 2개 중에 2개를 모두 정확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도 충분히 최상위권 플레이메이커라는 것을 이번 아스널과 경기에서 보여줬는데요. 이날 양팀의 경기 기록을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의 10개의 슈팅 중에 말씀드린 대로 5개의 키패스와 하나의 슈팅으로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냈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파리가 사실 이번 경기에 만들어냈던 대부분의 이제 기회들, 문전에서 5개의 슈팅이 있었고, 또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5개가 있었는데, 중거리 슈팅 중에 위협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강인 선수의 슈팅밖에 없었고, 이 또 5개의 문전에서의 기회 창출을 이강인 선수가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준 기회 외에는 거의
파리가 이렇다 할 공격을 만들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파리가 지금 전문 9번 공격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슈팅 숫자는 파리가 10개로 아스널의 6개보다 많았지만 아스널은 6개의 슈팅 중에 5개가 유효 슈팅이었어요. 게다가 중거리 슈팅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문전 안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파리는 무리한 슈팅이 많다 보니까 유효 슈팅이 2개밖에 없었는데 또 그 2개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의 슈팅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중요성이 컸고, 그래서 프랑스 언론 매체들도 결국 이강인 선수에게 높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슈팅 기록을 세부적으로 또 한 번 보면은 물론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나왔던 파리의 슈팅들이 있었지만 이 슈팅들 대부분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했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9번 공격수를 1월 이적 시장이라도 사야 된다. 물론 곤살로 하모스랑 이강인 선수가 가깝고 잘 지내고 또 서로 호흡도 잘 맞았기 때문에 하모스가 부상해서 돌아오기만 해도 파리가 좀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하모스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포스트 플레이에 부족한 부분들, 그런 면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파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요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날 경기 실시간 공격 위협도를 봤을 때 그래도 선제골을 아스날이 넣기 전에 파리가 조금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드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이때 뭐 파초의 슈팅, 파초의 공격 전개에 이은 멘데스의 슈팅이 골대를 스쳐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파리가 기회를 못 살리다가 사실상 역습에 가까운 상황에서 선제골을 허용했고, 다시 또 파리가 공격을 만회하기 위해 달려들다가 또 역습 상황을 통해서 세트피스를 내주면서 실점을 했거든요. 이런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면 묵직한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스널도 이런 높은 공격 위협도를 기록한 장면이 없었어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고 선수 교체도 플레이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전 선수의 체력을 안배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반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중계 중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에 이제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막 부상에서 회복한 비티냐를 빼준다거나 에메리를 빼준다거나 혹은 공격 라인에 두에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두에가 거의 최악의 플레이를 했는데, 그런 자리에 뭐 아센시오든 무안이든 파비안 루이스 등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60분이 넘어서야 에니케 감독이 파비안 루이스와 무안이를 투입을 했고, 그 둘이 들어가고 나서 확실하게 공격 위협도가 높아졌었거든요. 조금은 선제적인 교체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또 다양한 교체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에니케 감독도 과감할 필요가 있고 파리의 또 이적 시장에서의 과감함도 필요하다. 이강인 선수가 괜찮았다, 유일하게 잘했다, 이걸 위안 삼을 게 아니라 이런 이강인 선수가 함께 파리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스널과 파리의 실시간 공격 위협도와 실시간 기대점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은 두 번째 골을 넣는 2개의 순간에서 확실한 기회들을 만들었고, 이 기회들을 이제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경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파리는 후반전 들어서 말씀드린 이 2명의 선수를 교체하고 나서 살아났기 때문에 교체 타이밍이 아쉬웠다, 선발 출전한 선수들의 좀 구성이 아쉬웠다, 이강인 선수가 가짜 9번으로서 제 몫을 못한 것은 아닌데 덴벨레가 아닌 두에가 또 몸 상태 외적인 이유로 나오게 된 것은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위협도는 아스날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아스날은 효율적인 경기를 했고 체력을 덜 소진하면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게 파리가 좋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영리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을 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가 가짜 9번으로 뛰었지만 오른쪽을 기반으로 또 실질적으로 오른쪽 메잘라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위치를 뛰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 중앙 전방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강인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뭐 크로스를 올리든 스루 패스를 주든 뭐 움직임으로 연결을 하든 파리의 득점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의 좀 이유였고요. 문전 깊은 지역으로 침투되는 패스를 봤을 때도 아스널은 하베르츠가 가짜 9번이지만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트로사르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한 상황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문전으로 과감하게 공을 투입했을 때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나왔는데 파리는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이 골문 앞쪽으로 공을 투입하지 못했어요. 왜냐? 상대의 수비가 너무나 단단했고 공간이 없었고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힘 있는 공격수가 전방에도 이선에도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스널은 전방 압박으로 무려 9번의 턴오버를 유발하면서 사실은 골을 만드는 상황이 이게 연결되지 못하긴 했어요.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들이 조금은 이 슈팅이 나온 것도 외곽이었고 기록이 있긴 한데 5번이나 하이 턴오버를 유발했지만 결국 이게 위협적인 이 중앙 공간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 전방에 위력적인 선수가 없다.
그리고 이날 경기 득점 찬스 패스, 득점을 만들어낸 패스를 가장 많이 만든 게 말씀드린 키패스 5회 이강인 선수인데, 물론 대부분 이게 세트피스에서 나오긴 했죠. 하지만 이런 세트피스의 강점을 살리려면 역시 높이가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 아스널이 세트피스를 그렇게 잘 골로 연결하고 있는데, 만약 이강인 선수가 아스널 같은 팀에 있었으면 정말 많은 어시스트를 만들 수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파리 같은 경우 리그 안에서는 충분히 주도적으로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 니스와의 원정 경기 있는데, 이 경기도 허투루 칠 수가 없겠고, 또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마르세유에게 시즌 첫 패배를 안긴 스트라스부르와 10월 22일 새벽 4시에 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10월 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라스부르전도 만만치가 않지만 에인토벤과의 챔피언스리그 10월 23일 새벽 4시 경기는 이번에 아스널에 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이 경기 다음 주말에는 10월 28일 새벽 4시 45분에 마르세유와 정말 르클라지크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11월에 랑스전, 11월 7일 새벽 5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역시나 홈 경기인데요. 이 경기 또 반드시 승점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또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이 좀 쉬워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마르세유도 거친 팀이고, 아틀레티코도 피지컬이 강한 팀이고, 또 스트라스부르도 그런 좀 역습 능력이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파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밀집 수비를 흔들지 못하는 이 전방 공격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 하무스가 언제 부상에서 돌아올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지금까지 파리가 현란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높였던 올 시즌에 첫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도 조금 더 과감하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파리가 이번 아스널 원정에서 겪은 한계와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또 이강인 선수 이제는 확실히 파리의 에이스로서 프랑스 현지에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평가뿐 아니라 팀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변화를 갖게 될지, 한주TV는 계속해서 또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만큼 또 현지의 언론 반응과 현지의 소식, 그리고 파리의 경기 소식도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한국 유럽파 선수들의 영상뿐 아니라 실시간 입중계 라이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꼭 새로운 라이브 방송의 알림 놓치지 마시고, 또 한준TV가 잘 또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